그 다음에 90번. 생산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생산성. 우리가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비용적인 측면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비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비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이런 얘기죠. 프로그램의 능력, 충분히 프로그램의 능력이 있다 없다 판단. 어떠한 어려운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놈이 있느냐 우리 개발팀에. 그것도 역시 비용적인 생산적인 면제에 영향을 주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능력, 조직 상호작용. 조직들이 어떤 구성원들이 많느냐 적느냐 따져도 그 자체도 뭐예요? 조직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제품의 복잡도 얼만큼 어렵냐 쉽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결정될 수 있다. 기술 수준, 그 다음에 관리 기술, 요구되는 신뢰도 잘 기억해 두시고 거기서 하드웨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왜? 우리는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 측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성능이 이런 생산성을 결정해 주진 않죠. 그렇죠? 소프트웨어 측면이지 왜 하드웨어 얘기가 나와.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소프트웨어 비용 결정 요소에 관련이 적은 것은 개발자의 능력, 요구된 신뢰도, 하드웨어 성능은 절대 아니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4번이 세 번째가 답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91번. 코코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코코모. 우리가 비용을 측정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용을 측정하는 공식인데 세 가지가 있죠. 유기형, 그 다음에 준분리형, 그 다음에 내재형. 기억해야죠, 영어. 요거. 오가닉, 세미 디테트, 그 다음에 엠베디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코모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을 측정할 때 너무 비용 측정하는 게 어렵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통계적 공식을 만든 거야. 요거가 만들어지기 전에 알브레치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든 걸 얘가 체계적으로 다시 분리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50, 60개의 개발회사에서 만들어진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라인수라든지 여러 가지 특징들을 끄집어내서 공식화 시킨 거야. 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100라인이다. 프로그램이 100라인이야. 여기도 100라인인데 여기 100라인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비용이 만약에 5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도 5천만 원을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왜냐면 여기는 좀 쉬운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는 좀 어려운 프로그램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히 가중치를 둬서 계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서 분류한 그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좀 쉬운 프로그램, 이거는 중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매우 어려운, 그래서 여기는 보통 응용 프로그램,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워드 프로세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쉽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보통 5만 라인을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중간은 소규모 운영체제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관리라든지 DB 관리라든지 이런 거, 특히 이제 30만 라인, 요걸 특징으로 잘 알아두세요. 30만 라인.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짰을 때 이 라인 수를 30만 라인 정도라면 준분리형으로 계산해야 된다.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은 아직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자체를 암기하지 말고요. 요 특징을 암기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내재형은 대규모 운영체제, 대규모 OS라든지 아니면 최대 규모의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최대. 요거를 특징으로 5만 라인 이하면 뭐야? 유기형. 30만 라인 이하면 준분리형. 내재형은 대규모 운영체제라든지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 같은 형태가 상당히 어려운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를 보시죠. 비용 측정 방법에서 원시 프로그램의 규모에 의한 방법 중 최대의 규모의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이나 운영체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유형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엠베디드 프로젝트다. 내재형이다. 그러니까 요 라인스로 특징을 잡아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2번 관리 3P에 대한 얘기죠. 관리 3P. 그러니까 관리할 때 필요한 3개의 P가 있는데 하나는
people, 그렇죠? people. 그 다음에 program. 그 다음에 process. 요 세 개의 P를 기억하라는 얘기죠. 3P.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조직 관리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 언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요소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또 일정이라든지 순서적인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된다. 요 세 개가 바로 관리 3P고 요 세 가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에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거. 첫 번째가 틀렸죠. 프로시저. 이거는 이제 함수.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부품, 모듈화된 소스, 그 펑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전혀 의미가 없고, 그 다음 93번 형상관리죠. 형상관리. 요거는 정의만 정확히 알아두세요. 정의. 정의가 뭐죠? 변경사항을 관리하는 겁니다. 변경사항 관리.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또 만들어진 프로그램도 계속 변경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면 중간에 변하면 변한 사항을 준비시키고 또 나중에 버전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프로그램이 계속 발전되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과거 소프트웨어와 지금 새롭게 개발된 레벨업된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한 수록을 충분히 해놔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93번은 형상 관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일어나는 수정이나 변경 사항을 알아내고 제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맞죠?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체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개발 과정의 여러 방해 요인 최소화되도록 보증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위험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위험 분석에 대한 얘기예요. 위험 분석은 뭡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내서 대안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당하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니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자가 위험 분석이야. 이건 형상 관리가 아니죠. 세 번째, 형상 관리에 의해서 구성된 팀을 책임 프로그래머 팀이라고 한다. 틀린 말 아닙니다. 책임 프로그래머 될 수도 있고요. 아까 말한 민주주의식도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형상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을 하는 버전 제어 기술이다. 그렇죠? 버전이라는 거 계속 새롭게 변경되었다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숫자라든지 어떤 기호를 부여해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겠죠. 일단 여러분이 형상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비용 부분 있죠. 비용 사항이 나오면 틀려. 왜 그러냐면 소프트웨어 비용을 바뀔 수 있다. 소프트웨어 비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걸 예측한다는 건 실패를 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관리라는 것은 이 비용과는 절대적으로 상극이다. 이건 절대 안 돼. 일단 답은 위험 분석을 얘기하는 두 번째가 잘못됐죠. 그 다음에 94번 위험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험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들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면 당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딜 놀러 가는 것을 준비해요.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정도 잡고 와서 무슨 차표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떤 계획을 할 것인지를 미리 다 하고 가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내가 막 일정이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경비가 모자란다든지 누가 다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적어놓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준비해낸다면 우리는 어떠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걸 갖다 처리해내기가 쉽겠죠. 물론 놀러 갈 때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수록해놓고 그때그때 미리 조치를 취하자. 이러한 형태가 위험표고 거기 항목을 보면 일단 위험의 내용이 존재하겠죠. 어떤 내용이냐? 위험의 내용. 종류는 어떤 거냐? 요런 이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용이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추가됐다. 이건 이제 비즈니스 위험이라 그래. 비즈니스 위험.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다. 요거가 중요해요. 여기 항목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 다음 발생 확률. 대체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용이 추가되면 이거 일어날 확률은 극히 적어요.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비용 측정을 잘 해야지. 그것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면 이 회사는 오래 못 가는 거야. 개발 회사는. 그러니까 만약에 비용이 변화될 수 있는 내용이 한 5%다. 발생 확률이.
또 이런 경우는 흔히 많이 발생해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걸 만들 개발자가 부족하다. 어떤 기술이 부족하다. 이건 기술상의 위험이야. 이거는 보통 60%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발생 확률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에 따른 영향력이 있겠죠. 이건 확률. 영향력. 이 만약에 비용 측정이 추가가 되었다. 아주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건 어떨까요? 그렇게 뭐 이렇게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영향력을 기록하는 항목이 있겠죠. 그러면 대안이 있겠죠, 대안.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 만약에 비용 측정이 잘못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개발할 거냐. 어떤 프로그램을 잘 짜는 사람을 섭외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어디가? 주로 이 부분. 시험 문제는 보통 그 시기가 나오는데요. 위험이 발생될 시기를 알 수는 없잖아. 도사가 아닌 이상에는 내가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의 문제를 보시면 위험성을 추정을 위한 위험표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 위험 발생 시간이죠. 시간. 그러니까 확률이라든지 내용 종류, 영향력은 다 있는 내용이니까 요거만 정확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 문제입니다. 95번. 자, 자료 흐름대 표기법을 의미하는데, 자료 흐름대라는 것은 우리가 요구 분석하지 않습니까? 요구 분석. 요구 분석이 뭐죠? 사용자 요구 분석은, 사용자의 요구를 좀 체계적으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그 프로그램 자체를 체계적으로 받아들여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작업이죠. 그죠? 거기서 사용되는 도구는 이제 DFD하고 DD예요, DD. 또 하나가 있죠. 미니 스펙이라고. 그러니까 자료 흐름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요구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됩니다. 그럼 그 내용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표준화된 기법으로 표현해 줘야만 나중에 그걸 보고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DFD의 표기법이 일단은 아주 잘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자료 흐름도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가 그림, 그죠? 표기법.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모양 반대로 썼네요. 여기를 구성 요소라고 할게요. 구성 요소. 여기가 표기법. 여기가 이제 내용이죠. 표기법은 그러니까 크게 네모, 동그라미, 그 다음에 화살표 두 줄 이렇게 네 가지로만 쓴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DFD를 표기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아요. 시험 문제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형태의 모습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자료의 입출력이라 그래. 자료의 입출력.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생성이 되느냐, 소멸이 되느냐 이런 얘기에 대한 얘기고, 이건 자료의 처리, 이거는 자료의 흐름, 이건 자료의 저장입니다. 저장. 뭐 간단히 그림을 그리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자료가 입력이 됐어요. 월급 계산이라고 합시다. 뭐 여기서 총 수령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입력이 돼야 뭔가 처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리라는 얘기, 이렇게 동그라미. 어떤 자료가 입력이 되면 자료가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총 수령을 가지고 출력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벌써 여기서도 뭐야? 네모, 동그라미, 화살표가 다 썼죠? 자료가 생성이 됐고, 총 수령을 계산했고, 다음 출력을 했고, 이걸 세분화라고 하죠? DFD의 세분화. 그럼 총 수령액은 뭐냐? 기본적으로 본봉 계산하자. 본봉. 그 다음에 뭐 공제액이 있겠죠? 공제액 계산하자. 뭐 수당 계산하자. 뭐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된다면 본봉도 계산하고 공제액도 계산해서 수당 계산한 다음에 출력하자.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가 DFD를 표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뭐 수당이 뭐 저장이 돼야 될 상황이 다르면 이렇게 저장을 해서 수당이 저장이 된다는 뜻으로 표현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 장이 아니라 사용자 요구를 하면 사용자가 말하는 내용을 다 이렇게 수록을 해 놓는 거야. 다 이렇게 수록해 놓아서 이걸 우리가 DFDB, 즉 요구 분석서의 문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나중에 프로그램을 짜는 설계자나 구현자들은 이걸 보고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얘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 입출력이라는 건 되게 많잖아요. 뭐 키보드도 되고, 뭐 모니터도 되고, 프린터도 되고, 자료를 생성하고, 생성자, 생성, 뭐 소멸, 뭐 출발,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 혹은 이런 내용들은 뭘로 그리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료의 처리, 보통 이걸 버블이라고 그러고요. 이 모양을 버블, 풍선이라는 얘기죠. 뭐 처리, 기능, 모듈, 뭐 서브 프로그램, 뭐 서브 루틴, 기타 등등 프로그램과 관련된 얘기죠. 이거는 자료가 전달이 되는 거니까 뭐 메시지, 매개 변수, 뭐 전달, 뭐 인터페이스 이런 얘기가 다 뭐야? 바로 화살표에 대한 얘기고, 두 줄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저장하는 거니까 뭐 하드디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F디스크, 뭐 CD롬, 뭐 디스크, 파일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저장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서브루틴 뭐냐? 동그라미죠. 원을 의미하는 거죠. 뭐 CD롬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두 줄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보시죠. 자료 흐름대 구성 요소에 대한 표시 기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개발지, 종착지, 사각형 맞죠? 그 다음에 처리 공정, 마름모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름모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답이 되겠죠. 자료 저장선, 단선, 직선, 이중선을 쓴다는 얘기, 두 줄을 쓴다는 의미죠. 자료 흐름 화살표 맞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잘못된 거네요. 자, 96번. 이번엔 DD에 대한 얘기죠. DD는 자료 사전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자료를 설명하고 있는 사전이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란 말도 써요. 자료를 설명하는 자료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책에 있는 대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자료 사전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처리 방법에 대한 얘기, 흐름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급여 명세서라고 하는 이 자료가 있겠죠. 그러면 급여 명세라는 건 어떤 거가 있을까요? 항목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어떤 데이터베이스, 어떠한 데이터 구조, 항목들을 정의해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 4번이다. 여기는 뭐 직급이다. 이런 것들을 적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문서화시키는 걸 뭐라 그래요? DD라고 하는 거죠. 자료 사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것도 있고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 해서 N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요거는 자료의 정의예요. 자료의 정의 표기법 그 다음에 내용 의미 설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료의 연결 이건 자료의 선택 그 다음에 이거는 자료의 반복 그 다음에 이건 생략 그 다음에 이거는 설명이죠. 설명 뭐 여기 자료의 정의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뭐 이 정도만 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요. 지우고 급여 명세서다. 그 급여 명세서를 자료화 시키겠다. 이건 나중에 뭘 하겠다는 얘기죠? 뭐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에 필요한 데이터 구조를 정의할 때 자 이건 뭐죠? 자 급여 명세서를 정의한다는 얘기입니다. 4번이 있고 플러스 연결한다는 얘기죠? 4번이 있는데 그 4번에 다음에 직급이 있겠죠. 직급 그죠? 직급이 있다 그러면 뭐 이사부터 뭐 전무부터 뭐 상무 그러니까 뭐야 이거? 직급이 이사가 찍힐 수도 있고 전무가 될 수도 있고 상무가 될 수도 있고 기타 사원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다 써야 되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부서가 있겠죠. 부서 뭐 총무부가 있겠고 뭐 관리부가 있겠고 영업부가 있겠고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건 뭐예요? 선택이라는 얘기죠. 급여 명세 4번이라는 건 여기는 사람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원에 대한 고유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이사냐, 전무냐, 아니면 총무냐, 총무과에 있느냐, 영업부에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뭐 계속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거고요. 뭐 기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가족사항이 있다고 합시다. 가족사항. 가족사항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사항입니다. 쓸게요. 가족사항. 배우자, 자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자녀. 그러면 이 가족사항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최대 10번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러한 자료가 10번은 들어온다. 4번은 10번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이게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정보예요. 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이런 정보를 갖고 있고 가족사항은 여럿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건 생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료는. 설명은 뭐야? 설명이 부족하면 이렇게 쓰는 거죠. 가족사항은 여러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4번은 코드로만 집어넣어라. 이름 집어넣지 마라. 이런 설명들을 부과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서들을 만들어 놓고 안 만들어 놓고의 차이는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프로그램 개발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우면 어떤 게 등장이 돼? 케이스죠, 케이스. 자동화 도구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를 보시면 자료 사전에서 자료의 생략을 의미하는 기호는 뭐냐? 생략 뭐요? 요거 가로. 별표는 설명이에요.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97번 좋은 소프트웨어의 구성이죠. 좋은 소프트웨어의 구비 조건, 설계 기준.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거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가장 좋겠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설계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한 지침이죠. 첫 번째 보시면 소프트웨어 요소 간의 효과적인 제어를 위해 설계에서 계층적인 자료 조직이 제시돼야 한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우리가 꼭 그 조직도 모양 구조도가 만들어집니다. 구조도.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메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실행하는 초기 화면 메인이라고 보통 많이 쓰죠. 물론 C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서브 메뉴가 존재하겠지. 서브 메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어떤 메뉴 아래 한글 실행했다고 하자고요. 워드 프로세서 거기에 대한 메뉴들이 다 서브야. 이게. 그럼 밑에 또 메뉴 있잖아. 이렇게.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계층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설계가 돼줘야만 내가 프로그램을 코딩할 때 하나하나 볼 때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서 프로그램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관리할 때도 유지보수할 때도 좋고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설계는 종속적이고 기능적인 특성을 가진 모듈라. 설계에서는 독립적이다. 종속적이다. 하나로 개발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틀려. 매우 프로그램을 힘들게 만들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나를 구성을 할 때 이게 하나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부분이 망가졌을 때 이 부분만 바꿔서 합쳐서 프로그램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좋은 거지. 하나로 움직이게 되면 하나가 망가졌을 때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가 있잖아요. 컴퓨터가 있으면 이 컴퓨터가 마우스라든지 하드디스크라든지 모니터라든지 키보드가 따로따로 떨어질 수 있어야 내가 키보드가 망가지면 바꿀 수 있고 마우스가 망가지면 바꿀 수 있고 하드디스크가 망가지면 바꿀 수 있죠. 근데 이게 다 한꺼번에 한 모습으로 구성이 됐다고 합시다. 다 붙어 있다고. 그럼 마우스가 망가지면 이 컴퓨터 버려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하나 부품처럼 처리해서 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해 줘야만 좋은 설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종속적이라는 건 아까 얘기, 하나로라는 얘기는 다 아까 얘기, 컴퓨터 얘기, 그런 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틀려. 요것만 잘 기억해 주셔도 그쪽 파트에 대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설계는 종속적이라는 말이 틀려서 이게 틀린 말이에요. 설계는 독립적이고 계층적이고 이렇게 개발돼야 된다.
세 번째, 소프트웨어는 논리적으로 특별한 기능과 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요소. 특별한 기능과 부기능,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고. 설계는 자료의 프로시저에 대한 프로시저. 요게 프로시저. 함수, 모듈. 분명하고 분리된 표현을 포함해야 된다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요 종속적이고 하나로란 말을 참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이 두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98번. 결합도에 대한 얘기네요. 결합도. 결합도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자료 결합도. 여러분은 영어로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데이터 커플링, 스탬프 결합도, 제어 결합도, 외부 결합도, 공통 결합도, 내용 결합도.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앞에서 이론도 배웠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이쪽이 가장 강하고요. 약하죠? 약하고 이쪽이 강합니다. 결합력이. 그래서 약한 게 가장 좋고요. 여기는 나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쁘다. 그러니까 결합력이 약할수록 좋은 거죠. 결합력이 약할수록.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컴퓨터를 얘기를 다시 해보죠.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키보드하고 그다음에 마우스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럼 이게 하나의 부품이라고 보자고.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물론 이제 하드웨어 갖고 설명하는 건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다 부품이라고 하자고요. 모듈이죠, 모듈. 프로그램. 그럼 이 결합력이 강하다는 얘기는 본체하고 모니터가 하나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니터가 망가지면 컴퓨터도 본체도 버려야 된다는 얘기고, 마우스가 망가지면 컴퓨터 본체도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러한 결합력이 어떻게 돼? 약할수록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언제든지 분리가 가능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이 부품 하나하나도 어떤 거야? 독립성을 가져줘야만 우리가 개발하거나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결합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바로 어떤 게 좋다. 가능한 한 이게 가장 좋은 거니까 이런 형태로 결합시켜줘야만 가장 좋다. 가능한 예는 건 안 된다. 이런 건 다시 설계해야 돼. 그러니까 키보드나 마우스가 아니 본체하고 마우스가 하나로 붙어있는 경우의 결합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내용적인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오고 다음 내용을 설명했을 때 뭐냐를 찾는 문제, 그 다음에 순서적인 문제, 그 다음에 가장 잘 알아야 될 것이 결합력이 약할수록 좋다. 맞죠? 자, 그래서 98번 문제는 잘 기억해 두시면 가장 좋은 게 뭐야? 약한 거에서 강한 거니까 데이터 커플링이 있으니까 데이터 커플링이 먼저 나와야 돼. 그렇죠? 데이터, 두 번째 걸 보세요. 데이터 커플링, 스탬프 커플링, 컨트롤. 그 다음에 커먼, 공통, 제어가 있고요. 가만히 있어봐요. 스탬프 제어, 그 다음에 외부 결합이 빠진 상태네요. 어쨌든 두 번째가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요한 99번에 응집도에 대한 얘기네요. 응집도. 이제 이 응집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듈 하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듈 하나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얘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거의 강약을 따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결합력이라고 그러고, 응집도라고 하는 것은 한 모듈 안에 구성되고 있는 내부 루틴의 강약이죠. 그죠? 자, 이것도 우연적 응집 같이 알아두세요. 우연적 응집 영어랑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논리적 응집, 시기적 응집, 절차적 응집, 통신적 응집, 순차적 응집, 그 다음에 함수적 응집이죠. 함수적 응집 혹은 기능적 응집. 이거 역시 순서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이쪽으로 갈수록 약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강하죠. 그러니까 이거 약할수록 얘는 나빠요. 강할수록 좋습니다. 저랑 잘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옆동에 이렇게 있어요. 옆동이. 우리는 301호고 옆집은 302호야. 이 두 집 간의 관계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결합도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이상한 얘기지만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이 서로 결합력이 가능한
없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응접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300개가 우리 집이야. 우리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동생 다 같이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내부 안에 있는 명령어들끼리 내부 안에 구성원들끼리 결합력이 약할수록 좋아요? 강할수록 좋습니까? 그렇죠. 결합력이 같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점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침, 저녁 항상 같이 먹고 우애 좋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게 좋지. 따로 논다는 것은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응집력이 함수 응집력이에요. 이런 것들은 워낙 잘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 그 일반적으로 라이브러리로 지원하죠.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엑셀 프로그램에 보면 함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다 모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날짜 함수, 시간 함수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의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품들이 워낙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건 아예 지원을 해주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우연적 응집은 전혀 그 내부 명령어 사이의 응집력이 떨어져. 그냥 대강 잘라서 부품화 시킨 거야. 그러니까 하나로서의 의미는 전혀 없는 뭐 라인수라든지 그냥 뚜렷한 구분 없이 구분해 놓은 이런 형태를 우연적 응집이라고 그래요. 그 내용은 뭐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그 순서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95번 문제를 보시면 마이어의 응집력 단계 순서가 강한 거에서 약한 거로 가라 그랬으니 가장 강한 건 뭐예요? 바로 펑셔널 아닙니까? 펑셔널이 첫 번째가 등장이 되야 되니까 1, 2번 중에 그 다음에 순차적은 없네요. 그 다음에 통신적 있네요. 통신적. 그 다음에 절차적.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쭉 올라가서 뭐예요? 로지컬이 아니라 로지컬.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맞네요. 그죠? 첫 번째 형태.